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국어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2025년 9급 지방직 시험 치러졌잖아요. 그 국어 시험 우리 경향 분석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그 경향 바뀐다라고 얘기 나오고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럼 내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준비해야 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런 거와 함께 해서 그리고 이제 주요한 문제들 몇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그런 대응 방안이나 출제 패턴 같은 거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문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전부터 이미 바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출제 기조가 변형된 예시 문제들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미 20문제씩 40문제를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문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이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 방향도 그쪽에 맞춰주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경로 의존성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 공부하던 패턴을 버리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좀 어렵게 시험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내가 공부했다. 시험에 굳이 안 나올 거.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우리가 받은 이 문제가 완전히 출제 패턴이 고정되어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때는 올해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방직 마찬가지고 예시 문제 2차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우리한테 총 4개의 기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결정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에 치러졌던 지방직 국어 출제 문제의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기출 출제 기조가 변형된다, 전환이 될 거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쪽이었어요.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존의 국어 문제에서 암기 쪽에 해당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문법, 어법 엄청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거 시험 문제로 안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내겠다는 게 어떤 부분을 안 내겠다는 거냐면 암기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가지고 선택지의 내용을 찝어내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암기형 문제로 가지 않고 출제 기조 변환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예시 문제도 그렇고 올해 우리 기출 문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법과 법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문의 소재로 들어가죠. 뭔가를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선택지의 정보를 얼마나 매칭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가지고 문법, 어법, 그리고 올해 우리 문제 문학 소재 지문들 꽤 나왔거든요. 이런 거 예전에는 어떤 문학의 뭐 조류가 어떻게 바뀌고 사조가 어떤 게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작품은 뭐고 이런 거 우리 중고등학교 문학 공부하듯이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배경 지식 아니다. 이거 배경 지식 보는 그런 시험 아니고 얘를 지문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1도 없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잘 처리해주면 그거 가지고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했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어떤 거 있냐면 이 부분들 암기형 시험에서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는 시간 확 줄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오히려 문학, 어법, 문법 이런 거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 지문, 다양한 지문들을 읽어서 그 지문의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런 문법, 어법, 문학 쪽에 암기는 일단 안 하셔도 되는데 뭐는 좀 보셔야 되냐면 새롭게 들어온 문제 스타일이 있죠. 논리, 논증,
요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논리 이론. 논리 논증 문제가 올해 우리 지방직 국어 문제 총 6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20문제 중에서 6문제예요, 여러분.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우리 한두 문제로 붙고 떨어지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와 논증 쪽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 이런 출제 기조가 변환돼서 정착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논리와 논증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어법, 문학 쪽에 복잡한 그런 문법 지식들 암기하는 거, 뭐 사자성어 암기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논리와 논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논리 이론들이 있어요.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론들은 숙지를 해놓고 그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이론들을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 나올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와 논증 쪽에 논리 이론들을 정리하는 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얘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얘는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논리 이론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논리 이론을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우리 국어 문제에서 다루는 논리 이론은 정해져 있어요. 뭐에 따라 정해져 있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국어 문제 PSAT 언어 논리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강의 시작하게 된 거고요. PSAT라는 거는 지금 공무원 진입시험 중에서 9급 제외하고 7급 국가직과 5급 공채, 그 다음에 외교원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는 1차 시험이죠.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9급의 방향도 결국에는 PSAT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첫 단계가 국어 문제가 언어 논리 스타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목에서는 지금 언어 논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논리 논증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험으로 도입돼서 활용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 스타일이 그대로 우리 국어 문제 기출로 왔기 때문에 지금 논리 문제와 논증 문제에서 나오는 출제 패턴은 PSAT 언어 논리에 나오는 패턴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에서 다뤄지고 있는 논리 이론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우리 국어에서 나오는 문제는 진짜 뒤집고 뭐하고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용 패턴까지 제가 다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본다 한들 여기에 비해서는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준비를 해 두시면 여러분이 빈틈없이 국어 문제를 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두 가지, 암기형 아니구나. 그럼 난 문법은 일단 좀 제껴놔야겠다. 지문 보는데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논리와 논증 쪽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리 이론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국어 문제도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고, 제 기본서도 이 4가지 패턴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가 7급 강의하고 5급 강의할 때 언어 논리 문제를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도 크게 4가지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9급 강의 들었던 친구들, 뭐 지금 지방직 합격했다, 그다음에 국가직 합격했다 하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 많이 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거 도전하시냐면,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7급 피셋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 언제부터 개강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다.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국어 문제가 상당히 그 진입장벽이 높은 게 국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입장벽이 사실은 낮아진 거거든요. 문법 이런 거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7급 준비하던 친구들도 9급 와서 시험 치를 수 있고, 9급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7급 PSAT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사실
정부 쪽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호환 가능하고 한쪽으로 맞춰서 공부하면 뭐 9급도 7급도 5급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어 문제는 계속 PSAT 언어 논리 스타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독해 문제, 문맥 문제, 논증 문제, 논리 문제. 물론 논리 논증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 독해 문제에는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됐냐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내용 이해 쪽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문 중에서 그 내용 이해와 더불어서 그 추론 발문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론 문제가 이렇게 문법 어법 소재의 원칙 적용형 문제가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해와 추론 문제를 가지고 발문을 가지고 나오는 독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 문제가 사실은 가장 비중이 높고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그 한 지문에 두 문항이 연결되어 있는 두 문항 연결형 문제가 총 3세트가 나왔습니다. 그 5급 공채는 2세트 나오고요. 언어 논리에서. 그 다음에 7급 국채는 1세트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문항 수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두 문항 연결형 문제가. 근데 그쪽에서 두 문항 연결되어 있을 때 한 문제는 항상 독해 문제나 논증 문제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 문맥 문제로 가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에 밑줄 쳐놓고 비슷한 의미 가지는 거 고르라거나 그러니까 여러 개 밑줄 쳐놓고 같은 거 가리키는 거 아닌 거 찾으라거나 하는 식으로 문맥은 문장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문장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지문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쪽에 해당되는 문장 밑줄 쳐놓고 네 문장 밑줄 쳐놓고 각자 수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단 배열하는 문제, 그 다음 빈칸 추론하는 문제, 단어의 문맥적 쓰임, 요런 게 단어의 문맥적 쓰임, 요게 두 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나오는 스타일이죠.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요런 문제들. 그 다음에 논증 문제에서는 강화 약화 여부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게 뭐 5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논증 문제에서는 강화 약화 요거 평가라는 발문 달고 나옵니다. 요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견해, 갑을병의 대화체 지문 주고 견해 분석하는 문제. 이거 완전 똑같아요. PSAT 언어 논리랑. 그래서 요런 스타일 2가지 스타일로 논증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문제는 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거든요. 5급이나 이건 7급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논리 퀴즈.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핵심이죠. 논리 퀴즈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제 찾기 문제 나오고요.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는 문제까지 총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국가직 시험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 9급 문제 그 지방직 문제에서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요거는 다 나올 건데 뭐 한두 개 정도 추가해서 나올 수 있으면 모를까 하나씩은 다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리 퀴즈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우리 20문제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한번 볼까요? 문제 분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지금 1번 문제가 바로 문맥 문제 쪽에 해당된다. 수정하는 문제니까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글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독해 문제 쪽으로 보시면 되죠. 네, 일반적인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문법 소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여기 사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동음의 현상이니까 요거는 소재 자체가 문법 소재일 수 있어요. 그죠? 어법 소재인데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 보는 건데 동음의 현상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지문에 동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 다 해줘요. 하물며 다른 거랑 비교까지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내는 요게 독해 문제 쪽에서도 이제 그 어법 소재로 지문이 출제되는 어법 소재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거 개요 작성하는 문제니까 요것도 문맥 쪽에 해당돼요. 문맥에 맞게 지침에 맞게 개요 작성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문맥 중 어색한 곳, 요게 문장 수정하는 문제거든요. 얘도 문맥이죠. 문맥 문제로 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 문단 정렬하는 문제, 문단 배열하는 문제, 얘도 문맥입니다. 그 다음에 7, 8번 지문 하나에 두 문항 연결한 문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 7번은 이해한 내용 쪽이니까 요거 문학 소재긴 한데 문학 작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문학 소재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독해 문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요거 이런 식의 이제 문맥 문제가 항상 두 번째 문제로 같이 따라 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 유형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이렇게 발문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논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논리 퀴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리 쪽에 해당되는 퀴즈 문제죠. 그 다음 10번, 11번 또 두문항 연결형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일단 뭐 작품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뭐 문학 소재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배경 지식이 있어야 푸는 문제 아니고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 명확하게 잘 파악하시면 되는 이해 문제니까 독해 문제 하나, 또 11번도 문맥 문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문맥의 단어의 의미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2번, 13번 두문항 연결형 문제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추론이니까 독해 문제, 두 번째 문제 문맥상 의미가 다른 거 고르는 거니까 문맥 문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일반적인 그냥 추론, 독해 문제 쪽이에요. 그리고 요런 추론 문제가 그 구조가 잘 잡힌 형태로 이제 나온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이해, 글의 이해 문제보다 추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추론 문제, 독해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나에 들어갈 빈칸 추론하는 문제, 요거 문맥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는 거는 대표적인 앞뒤 문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문맥에 들어갈 내용을 분명하게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6번처럼 밑줄 친 결론 이끌어내기에 추가해야 할 거, 요거 추가 전제 찾는 문제, 논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대화 분석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견해 분석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논증 문제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18번 문제에 해당되는 요런 평가 문제가 선지로 가보시면 이렇게 강화한다, 약화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논증 문제, 대표적인 논증 문제고요. 강화, 약화형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빈칸 추론 문제기는 한데 이게 단순 빈칸 문제가 아니라 뭐가 참이어야 해 라고 해서 요것도 빈칸인데 가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가 논리 명제예요. 논리적 타당성 판단하는 논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아예 발문의 약화 여부를 물어보죠. 평가라고 안 나오고 약화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까지 논증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유형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봤을 때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20문제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5년 국가직 국어 문제 유형별 비중이라고 지금 제가 해놨는데 요거 국가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지방직 쪽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 1차 예시부터 올해 지방직, 국가직까지 제가 독해, 문맥, 논증, 논리로 몇 문항씩 출제됐는지 지금 본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사실 이쪽 부분이죠. 요 두 가지. 진짜 기출로 나온 부분이니까 보시면 독해 문제는 두문항 연결형 문제까지 포함해서도 5문제, 6문제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 문제 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문항 연결형 문제 두 번째 문제들이 다 문맥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이 8문제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논리 논증 문제 합쳐서 국가직에서는 7문제, 우리는 지금 6문제 나왔거든요. 6문제에서
저는 8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맥 쪽 조금 비중 줄어들고 논리 논증 쪽이 강화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논리 논증 쪽이 6문제, 7문제, 8문제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그런 어떤 올해 나온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출제 패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패턴이 기존의 공부 패턴과 유사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굳이 안 하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공부 안 하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문법, 어법 같은 거 암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두시고 차라리 지문 정보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논리 논증 쪽 익숙하게 풀어내실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출제 경향 보고 대표적인 문제들 제가 쭉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유형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 문제씩 좀 같이 저랑 풀이 방법이나 접근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해 문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14번 문제 요거 같이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추론 문제가 일반적인 글의 이해 문제보다는 좀 난도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키워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고요. 그러면 부정 발문이니까 선지 중에서 틀린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독해 문제는 저는 선택지 먼저 훑고 지문 가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뭔가 반복되는 표현이나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위주로 지문의 정보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거든요. 1번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종의 사례죠. 이런 암호. 그 다음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3번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이웃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그러면 기호의 종류가 관습적이냐, 자연적이냐, 정보성만 가진 거냐, 의사소통적인 기호냐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호들을 나누는 기준, 원칙을 지문에서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추론 문제는 지문의 원칙이 제시가 되고요. 그 원칙을 선택지에 적용하게끔. 그러니까 선지는 거의 사례로 구성되고요. 지문에는 원칙이 제시가 되는 요런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소재, 어법 소재가 추론 발문 달고 나오는 이유가 문법과 어법이 원칙과 원리로 적용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문제 나올 수 있고 우리 아까 봤던 첫 장에서 봤던 3번 문제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 읽으면서 우리는 일단 기호의 종류들을 좀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전반부의 얘기들은 지문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호의 종류만 빠르게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도 정보성만 가지는 기호다. 의사소통 쪽 기호다. 이렇게 3, 4번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성 가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보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기호라면 이것뿐 아니라 이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의사소통 기호까지 가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2개 구분 일단 해두시고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기호. 그러니까 정보성은 일단 기준으로 깔리는 거고요. 거기에 의사소통적 기호, 이렇게 정보성만 가진 기호, 그 다음에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 이렇게 2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 준 거고요. 키워드를 예시 나옵니다.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 기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성만 있는
기호로 가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 이런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정보성만 있는 기호로 가는 거고,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소재, 그러니까 그 사례가 바뀌는 거죠.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정보성만 가진 기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이나 필체 이런 거는 정보성을 가진 기호 쪽으로 들어간다. 동그라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가 나오죠. 코넌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니까 셜록 홈스 얘기에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다 정보성을 가지는 기호 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위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다 동그라미 쪽 정보성만 가지는 그런 사례고요.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우리 관습적 기호 1번 선택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등,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의도를 명백하게 가진다. 그러니까 관습적 기호는 세모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의사소통적 기호로 들어갈 거니까요. 요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적 기호의 사례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적 기호의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이런 거는 모스 부호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관습적 기호이다라고 하면 요거 옳은 선택지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2번은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연적 기호는 아까 우리 지문에서도 봤었지만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적 기호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흐린 날씨를 표시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연적 기호, 다시 말해서 정보성만 가진 기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소통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그렇죠. 이게 얼굴색이 뭔가를 의도하는 그런 기호는 아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보성만 가진 기호이다라고 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웃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죠. 구별하기 위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것들이 그냥 정보성만 가진 거였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이런 상징탑, 요런 것들은 의사소통적 기호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선택지죠. 이런 식으로 추론 문제는 원리나 원칙이 제시가 되는데 그 원리나 원칙을 지문에서 잘 찾으려면 우선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반복적으로 뭐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지문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도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문의 원칙도 제시되지만 지문에도 사례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류해주고 그거로부터 뭔가 원칙을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독해 문제 하나 같이 확인을 해봤고, 이건 뭐 선지 보고 지문의 내용을 좀 꼼꼼히 파악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문맥, 가장 비중이 높은 문제 쪽에 해당됐던 문맥 문제는 우리 앞쪽으로 가서 그 개요 작성하는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쪽에 요거 보시면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번에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침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도 명확하게 당연히 나눠지겠죠? 서론. 그 다음에 2장, 3장 쪽이 본론이 될 거고요. 요쪽이. 그 다음 4장이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씩 요 1번부터 4번까지 선지 내용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지침을 읽고 한꺼번에 개요를 읽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에 들어갈 내용 1번 선택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침의 서론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론을 보시면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그럼 두 가지 들어가잖아요. 배경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필요하고요. 그러면 1장의 서론 쪽에서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산업의 정책 변화, 이 부분이 배경이 될 거고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필요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1번 선택지 보는 거죠. 필요성이 들어가 있나?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하고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거고.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쪽 보시면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그래서 2장 3장이 본론이었고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 지금 그 2장의 하위 항목 얘랑 연결이 되는 거고 1번 1번끼리, 그 다음에 2번 2번끼리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3장의 1번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장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그리고 2장은 현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현황, 얘는 지원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 방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국내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그럼 2번 선택지에서 국내 방송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딱 맞죠? 그죠? 그래서 나도 2번도 문제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장의 2번.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전문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3번에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환경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이거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죠. 다까지 문제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건데 뭐 때문에 4번이 틀리냐, 라가 틀리냐. 아까 우리 지침에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요거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번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대 효과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향후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2번 읽어보면 향후 과제 맞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대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인력 채용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대 효과 쪽에 해당되지 않죠. 요게 여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4번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맥 맞추는 그런 문제들의 4번, 그러니까 어떤 그 개요 맞추는 것도 결국 빈칸으로 나오잖아요. 앞뒤 문장 문맥,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어떤 지침, 여기에 따라서 변형하고 수정하는 요런 문제들 다 문맥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쪽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 1번 문제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정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의 원칙으로 주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판단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암기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논증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논증 문제는 우리 뒤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맨 마지막 문제 하나 볼까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쪽 보시면 요거 아까 논지 약화하는 거라고 해서 발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죠. 논증 문제는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 일치 문제와는 달라요. 일반 독해 문제와는 달라요. 나오는 문제 패턴은 비슷해 보여요. 지문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 4개 딱 주어지고, 그러니까 일치부합처럼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발문이 논지 약화라고 나오면 1차적으로 이 약화의 대상이 뭔지를 잡으셔야 돼요.
지문의 논지가 뭔지를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약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약화의 방향성은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지를 지문에서 잘 잡아놓고 그 논지의 내용과 반대쪽으로 가는 선택지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일치부합 쪽이 아니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지문의 논지를 찾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논증 문제는 아까 우리 독해 문제 풀 때처럼 선택지 미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지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그냥 논지만 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 문제 풀듯이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읽으면서 지문 전체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가 그거 하나 딱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는 쪽으로 지문을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논지를 찾는 되게 중요한 방법, 지문을 출제원들이 논증 문제에서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단락 마지막 부분에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있죠. 요거를 문제제기 문장이라고 해요.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일반지능은 여기에 따옴표 처리돼서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하는지. 근데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논지는 뭐냐면 이 문제제기,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 답, 예스냐 노냐 그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우리 지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일반지능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 부정적으로 가죠.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논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개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의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인공일반지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인공일반지능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는 명백하게 인공일반지능 수능에 미치지 못하는 애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공일반지능과는 관련이 없어요. 요런 거를 어떤 선택지라고 하냐면 제가 무관한 선택지라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관련이 없다. 지문의 논지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약화 아니에요. 제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 개발 허용될 수 없다는 거랑 방향 어때요?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같은 방향이죠. 이거는 약화가 아니라 강화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지금 논지가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이 인공일반지능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 개발 허용될 수 없다는 건데 3번은 오히려 이 인공지능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이거는 지문의 논지와 반대 방향의 진술이잖아요. 요게 약화죠. 지문에서 주장되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화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강화 약화 문제는 지문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무관한 선택지가 중요한 오답 선택지로 활용이 되니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유관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지문의 논지와 방향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역시 강화라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게 논증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논리 문제 하나 볼게요. 논리 문제는 우리 앞쪽으로 가서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 문제의 꽃은 아무래도 논리 퀴즈니까요. 요거 논리 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발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어진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진술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명제들이 결국엔 다 논리 명제거든요. 얘를 그대로 두는 게 두면 안 되고요. 두는 건 좋지 않아요. 논리 이론 우리 배울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를 기호화해 주셔야 됩니다. 논리 명제는 기호화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명제 같은 거를 이렇게 조건 명제, 가언 명제라고 하고, 요거 기호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 여기서 혹은 요거 선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에 따르면 이거 친구, 선언지, 선생님 만났다면 가언 명제 조건과 서술절은 화살표로 연결하고요.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요렇게 1번 명제 간단하게 기호화되고, 2번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이번에도 혹은, 그러니까 친구, 선언지, 오어, 선배를 만났다. 그 다음에 3번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확정적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라는 이 확정적 정보로부터 타고 가시면 돼요. 얘를 기본으로 잡아서 나머지 애들을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가 확정인데 요거랑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우리 1번 명제에 대우 명제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명제인데 명제 순서를 좀 바꿔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면 이 대우 명제를, 얘의 대우 명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후건, 그러니까 화살표 뒤쪽에 있는 커피, 낙커피로 앞쪽으로 갖고 오고 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친구 워 선생님도 부정을 해서 뒤쪽으로 나 친구 and 나 선생 이렇게 갑니다. 이 물결무늬 같은 게 낫을 부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 지금 기호화하는 거 제가 설명할 때 바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거 논리 이론 공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인문 특강부터 해서 우리 기본 강의 때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기본 강의까지는 여러분 수강하셔야 언어 논리처럼 출제 패턴 바뀌어져 있는 국어 문제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나 커피부터 나 친구 and 나 선생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1번을 갖다 붙이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 커피가 지금 만족이기 때문에, 얘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요게 확정이고, and니까 둘 다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 타고 가서 친구 만나지 않았고 선생님도 만나지 않은 거니까 2번 명제에서 친구 만났다는 게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언지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되니까 선배 만났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입니다. 반드시 참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기호화하고 명제 변형하고 명제들끼리 연결고리 잡고 하는 것들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문제까지 이런 거 기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르신다면 보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가 더해질수록 논리 논증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출제 경향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들 같이 저랑 좀 확인해 봤고, 구체적으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은
부분은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 빠짐없이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7월 1일에 인문특강 1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실 분들 출제 경향 바뀌어져 있으니까 어떤 포인트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 1회 인문특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본 강의 7월에 들어가면 제가 기본서 개정판 나왔고, 그 기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유형으로 딱 크게 분류되어 있어서 그 기본서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 유형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패턴부터 각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칠 때 전혀 부족함 없도록 제가 딱 준비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피셋 언어 논리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가 보여요. 출제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PSAT로 출제된 모든 언어 논리 기출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자료가 많습니다. 문제 자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피셋 기출 문제를 가지고 국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인문 특강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올해 좀 바뀐 시험 문제 쪽에 당황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나 뭐 논리 논증 같은 거 좀 부족하다 느끼셨다거나 하면 그 인문특강부터 좀 따라 보시면 내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025년 지방직 9급 국어 기출 경향 분석과 해설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